유럽 방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정치로 막아냈다고 믿은 지 단 1년,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한국을 놓친 거였다는 사실을. 6조 원짜리 장갑차 수주전, 실력은 한국이 이겼고 계약은 독일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뒤에 시작됐습니다. 무기를 못 만드는 유럽,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가져오는 한국,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줄 서십시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디터 호프만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에서 28년간 무장 획득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뮌헨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96년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지상 전투 장비의 해외 경쟁 입찰을 평가하고 어떤 무기를 밀고 어떤 무기를 막을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업계에서 제 별명은 철벽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방향은 웬만해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 수주전도 제가 독일 측 협상과 기술 평가를 총괄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을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뜻입니다. 수주전 결과가 발표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5조 9천억 원짜리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방공 시스템과 탄약 사업까지 묶은 11조 원 규모의 방산 패키지를 우리 독일이 통째로 가져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샴페인 코르크가 천장을 향해 연거푸 터졌습니다. 황금빛 거품이 잔을 타고 흘러내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휴대폰을 귀에 대고 본국의 승전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임원들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단 한 사람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꼬리는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명치 끝은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자네가 해냈어, 디터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아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연회장 구석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부쿠레슈티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늦봄인데도 바람 끝에 서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발표가 나기 직전 우리 평가단 회의실에 감돌던 그 무거운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객관적 항목에서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현지 생산도, 성능도, 심지어 진정성까지도 한국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코니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닿았습니다. 짙고 값비싼 향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필리프 라였습니다. 브뤼셀과 파리를 오가며 유럽 공동 방위 예산의 물줄기를 좌우하는 거물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유럽 기금을 풀고 어떤 나라를 그 잔치상에서 빼낼지 그의 입김 한 번에 수조 원이 움직였습니다. 항상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다녔고 손에는 빈티지 와인잔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의 승부를 사실상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필리프가 와인잔을 흔들며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뭔지 알아? 그 시끄러운 아시아 장사꾼들에게 분수를 가르쳐 준 거야. 유럽 안보는 유럽이 지킨다. 그 단순한 진리를 말이지. 저는 와인잔을 입에 대는 척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필리프,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 제안이 그들보다 나았나? 필리프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나았냐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누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광고만 요란한 장사치들, 변방, 그 단어들이 익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한국을 어떻게 우습게 봤고 어떻게 그 오만이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일은 수주전이 시작되기 한참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에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유로 사토리, 전 세계의 전차와 장갑차, 미사일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상무기 전시회의 올림픽 같은 행사입니다. 저도 독일 정부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히 높은 홀에 강철 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 냄새와 새 도료 냄새가 뒤섞였고 시범 사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 독일 라인메탈의 부스는 늘 그렇듯 전시장 한복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방산의 왕자를 지켜온 자의 당연한 특권이었습니다. 린스 장갑차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스를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유럽이 만든 최고의 무기, 그게 우리였습니다. 라인메탈, 1889년 창업, 130년이 넘는 역사,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살아남았고 냉전시대 서독 방산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첫날 아침부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시장 한쪽 끝 부스 앞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 있었습니다. 줄이 어찌나 긴지 부스를 빈 둘러싸고도 모자라 통로를 막을 지경이었습니다. 폴란드 군복, 에스토니아 군복, 루마니아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개장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무료로 뭐라도 나눠주나?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부스입니다. 자주포하고 장갑차를 보러 저렇게들 몰린다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고? 3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무기를 사다 쓰던 나라 아닌가? 줄을 선 저 사람들도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뿐이겠지. 점심 무렵 우리 라인메탈 부스에 유럽 방산 강국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른바 유럽 방산의 전통 강자들이었고 그 중심에 필리프 라가 있었습니다. 필리프는 한국 부스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아침부터 줄을 서서 말이야. 마치 백화점 세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 유럽의 앞마당에서 장사판을 벌이는 게 솔직히 나는 눈꼴이 시려. 영국 인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광고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지요. 번쩍이는 조명에 화려한 영상에 필리프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들은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잘 파는 거지. 알맹이는 없어. 껍데기만 화려한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그 시끄러운 동양의 도전자를 안주 삼아 즐거운 점심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무기 시장은 신뢰의 시장이고 그 신뢰는 100년의 역사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오후에 라 일행이 자리를 뜬 사이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금슬금 한국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저 저기 어떤 물건을 파는지 정찰이나 해두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줄을 선 이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구경꾼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자료를 들여다보고 수첩에 뭔가를 적고 옆 사람과 심각하게 토론하는 군 관계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군복을 입은 장교가 카탈로그를 손으로 집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와 속삭이며 수첩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구매를 검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가 동료에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 납기 보세요. 우리가 라인메탈에 주문하면 빨라야 5년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물량을 1년 남짓이면 된다잖아요. 거기다 현지 공장까지 짓겠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한 줄기 스쳤습니다. 납기, 그건 제가 28년 동안 가장 골치 아파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유럽 공장들은 전차 한 대를 주문받으면 몇 년 뒤에나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러시아가 코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동유럽 나라들에게 5년이라는 납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아니 이번 달에. 그게 우리의 가장 깊고 오래된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부스 안쪽에 전시된 한국 장갑차를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레드백, 붉은색 글자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형태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물건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매끈한 차체, 날렵한 포탑, 단순히 광고용으로 만든 물건의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무기 시장은 정치고 정치는 우리 유럽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들고 와도 우리가 식탁에 앉히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진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작은 불안을 가슴 깊이 눌러 담고 다시 우리 부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눌러 담은 불안이 불과 몇 달 뒤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전시회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거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서 느껴지는 최전선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이 터진 뒤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국 군대를 통째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에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5조 9천억 원, 거기에 방공 시스템과 탄약가까지 합치면 11조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방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사업을 두고 우리 독일 라인메탈과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면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파리 전시회에서 봤던 바로 그 레드백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측 평가와 협상의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임명장을 받던 날 국방부 장관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호프만, 자네를 믿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그 한국 친구들이 우리 앞마당까지 기어들어오게 둘 수는 없지.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대는 신참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장갑차를 만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우리 라인메탈이 100년을 쌓아온 기술과 신뢰를 신참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며칠 뒤 필리프 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디터, 이번 건 절대 한국 넘기면 안 돼. 내가 브뤼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지만 자네가 현장에서 단단히 잡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리프,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12월 하늘이 회색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라인메탈, 100년이 넘는 브랜드, 수십 년간 나토 주요국에 납품해온 실적. 한국이 아무리 좋은 가격을 들고 와도 그 신뢰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양측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평가단 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의 제안서는 익숙했습니다. 두툼하고 묵직했습니다. 차종은 링스,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 보병 전투장 갑차였습니다. 240대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가격은 대당 약 1,500만 유로, 거기에 라인메탈이라는 100년 브랜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흐뭇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종은 레드백, 파리에서 봤던 바로 그 붉은 장갑차였습니다. 저는 봉인된 서류를 집어들며 동료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해왔나 한번 볼까요? 표지부터 번쩍거리겠지.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는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비어있을 거라고, 가격은 비싸고 약속은 허황될 거라고, 파리에서 본 그 화려한 부스처럼 포장만 번듯한 물건일 거라고. 저는 봉인을 뜯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표지는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도 과장된 문구도 없었습니다. 깔끔한 표 하나가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대수, 단가, 현지 생산 비율, 납기 일정, 핵심 숫자들만 정직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표의 숫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자에서 제 시선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레드백 312대, 그런데 대당 가격이 약 880만 유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링스가 대당 1,500만 유로인데 한국은 더 많은 대수를 거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루마니아 입장에서 수조 원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웃음소리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 너머 그 표를 들여다보고는 나지막이 중얼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가가 우리보다 한참 싼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등 뒤로 파리 전시회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이 다시 기어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격이야 미끼일 수 있습니다. 싸게 부르고 품질을 낮춘 거겠지.
납기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 업계에서 한국 업체들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장을 폈습니다. 다음 장에는 현지 생산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의자 등받이아지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이 제안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우습게 보던 신참의 어설픈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82%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갑차 부품의 82%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의 제조 기술까지 통째로 넘기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유럽 방사는 그렇게 장사를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우리 것이고 너희는 돈을 내고 완성품을 사가라. 그게 유럽 방산의 오래된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문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리 라인메탈의 제안서를 펼쳐 같은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36%. 우리가 약속한 현지 생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마저도 단순 조립 위주였고 핵심 기술은 당연히 독일 본사가 틀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가단 동료 한 명이 제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와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호프만 국장님, 이게 진심일까요? 82%.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요. 이건 그냥 공장을 통째로 루마니아에 지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돈보비차라는 지역에 이미 자주포와 탄약 생산 시설을 착공한 상태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진짜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루마니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한국을 선택하면 자국 영토에 거대한 방산 공장이 생깁니다.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루마니아 젊은이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쪽 제안서가 만들어낼 일자리는 약 3,000개였는데 한국 쪽은 그 2배가 넘는 7,000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입을 열어 무슨 말이든 하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평가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옆자리 동료가 한국 제안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선체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2장. 그의 눈썹이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긴 그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숫자로는 말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제안서를 받고 수많은 경쟁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항목에서 압도당하는 제안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 제안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면 숫자들이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격, 한국 우위, 현지 생산, 한국 우위, 기술 이전, 한국 우위, 일자리, 한국 우위. 파리에서 필리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광고만 요란한 장사치들, 껍데기만 화려한 변방.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껍데기만 화려한 제안서를 들고 온 건 어쩌면 우리 쪽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첫 장갑차를 약 14개월 만에 인도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요. 우리 린스가 같은 물량을 납품하려면 빨라야 40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와닿는 제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격,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납기.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능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목숨을 지키는 건 싼 가격이 아니라 강철의 품질입니다. 한국의 장갑차가 아무리 싸고 많이 만들어봤자 실전에서 우리 린스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 마지막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제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레드백이라는 그 장갑차의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재원, 시험 평가 기록, 실전 성능 데이터까지요. 가격도, 현지 생산도, 납기도 모두 한국이 앞선다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능만큼은 우리가 앞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레드백은 신참의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독일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말입니다. 몇 년 전 호주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때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레드백과 우리 독일의 릭스였습니다. 두 장갑차는 호주의 사막과 황무지에서 진흙을 뒤집어쓰고 포탄을 쏘며 온갖 가온 시험을 치렀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엔진 내구성 시험을 했고 급경사 지형에서 기동성을 겨뤘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에서 호주가 선택한 것은 레드백이었습니다. 우리 링스가 한국의 레드백에 패배한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 왔던 건 아닐까? 한국이 우리 장비를 이긴 적이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요. 저는 파일을 더 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선정 이유서였습니다. 레드백이 린스를 앞선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장 상황 인식 능력, 정비 편의성. 저는 시험 영상하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레드백이 황토색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탈을 거침없이 기어 올랐습니다.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더니 흔들리는 차체 위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방어 능력 시험에서는 측면에 강력한 충격을 받고도 차체가 멀쩡했습니다. 영상 속 호주 군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균형 잡힌 장갑차였습니다. 화력과 방호, 기동성이 이만큼 조화를 이룬 물건은 드물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의 정적이 귀를 짓눌렀습니다. 멀리 복도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성능마저 우리가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두 제안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숫자들이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격, 한국 우위, 현지 생산, 한국 우위, 기술 이전, 한국 우위, 성능, 한국 우위, 납기, 한국 우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와닿는 차가운 얼굴이 식어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무장 횡획득 전문가로서 저는 단 하나의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항목을 봐도 이 사업의 승자는 한국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평가가 순수하게 무기의 가치만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독일은 깨끗하게 패배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임명장을 받던 날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신참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만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 결론에 도달한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비웃었던 걸까요? 파리에서 한국 부스를 향해 코웃음 칠 때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신참이라는 이유로, 광고가 화려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들을 한 수 아래로 단정 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이른바 유럽 방산의 자존심을 논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대로라면 저는 평가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개 항목 전부에서 한국이 우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판 위에는 무기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필리프라, 저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루마니아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협상을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로 향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청사는 낡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계단, 복도마다 걸린 역대 장군들의 초상화. 저는 그곳에서 루마니아 측 협상 책임자인 라두 포페스쿠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군 출신 관료였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악수하는 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는 시종일관 사무적이고 정중했습니다. 우리 링스의 우수성에 대해 제가 설명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년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입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 진심을 읽어내는 법을 압니다. 포페스쿠의 정중함 뒤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협상 일정이 끝나고 포페스쿠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현지인들이 가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운 고기와 독한 현지 술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몇 잔이 오가자 포페스쿠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낡은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호프만 씨,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사겠소?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야 당연히 우리 독일 제품을 권하지요. 100년의 신뢰가 있으니까요. 포페스쿠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신뢰라,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장병들은, 우리 야전 지휘관들은 다들 한국 걸 원합니다. 저는 술잔을 든 채 굳었습니다. 포페스쿠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무기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장 내일 쓸 수도 있는 생존 도구란 말이요. 독일 무기는 주문하면 3년, 4년이 지나야 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빈손으로 싸워야 해요. 반면 한국은 1년 남짓이면 물건을 댄단 말이요. 그런데 왜 결정이 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포페스쿠가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의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이요. 위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다른 셈법이 돌아가고 있거든. 그가 말한 아주 높은 곳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직감했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비스듬히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프라였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포페스쿠가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호프만 씨, 나는 군인이요. 좋은 무기가 우리 장병들을 살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런데 정치는 장병들의 목숨보다 다른 걸 더 중하게 여길 때가 있더이다. 본국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필리프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필리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브뤼셀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구석 자리였습니다. 필리프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디터, 이게 뭔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5항목 전부 한국이 앞섰습니다. 저는 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필리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꼬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본대로 적었다. 참 정직하군. 그런데 디터, 자네는 아직도 모르겠나?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어. 이번 사업은 유럽 공동방위기금으로 진행돼. 유럽의 돈으로 유럽의 안보를 위해 쓰는 돈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돈이 아시아의 변방으로 흘러나가는 걸 내가 두고 볼 것 같나? 객관성인이라는 건 말이야. 결국 패배자들이 늘어놓는 변명에 불과해. 이미 다 정리됐어. 루마니아는 이 사업을 신속 조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지. 항목별로 깐깐하게 비교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이야.
자네의 그 정직한 보고서 따위는 이제 휴지 조각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필리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자네는 그저 이긴 걸 즐기게. 그는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또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필리프의 말대로 됐습니다. 며칠 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우리 독일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는 신속 조달로 바뀌었고 깐깐한 항목별 비교는 흐지부지 쓸려 나갔습니다. 모든 객관적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한국은 그렇게 정치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시 부쿠레슈티로 향했습니다. 이야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축배의 밤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날이었습니다. 협상장 근처 복도에서 저는 우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 책임자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강연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화의 유럽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를 만나기 전 한국 기업의 책임자라면 어떤 사람일지 멋대로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실적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걱정돼 조급하게 매달리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요. 그런데 강현수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자기 제품을 과하게 자랑하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강현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프만 국장님, 저희는 화려한 말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비웃었던 광고만 요란한 장사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조용하지만 빈틈없는 진짜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쿠레슈티의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섰고 루마니아 군대조차 한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현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직시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정치로 버티는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부는 한국의 승리로 끝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뒤 그 마땅함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던 날 밤 저는 다시 그 호텔 연회장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필리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만끽하던 그 밤, 그리고 제 손이 떨리던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자네가 해냈어, 디터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치라는 칼로 더 좋은 무기를 베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이긴 자의 수치, 그것이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필리프가 발코니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뭔지 알아? 그 시끄러운 아시아 장사꾼들에게 분수를 가르쳐 준 거야. 유럽 안보는 유럽이 지킨다. 그 단순한 진리를 말이지.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필리프,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긴 건가? 필리프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정당당, 디터. 자네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런 소리를 하는군. 이 세상에 정당당한 방산계약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건 결과야. 우리가 가져왔잖아.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그 자리에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습니다. 비록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 됐다고. 한국은 졌고 우리는 거래를 챙겼으니 이걸로 끝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발코니 난간을 잡은 채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현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로 짓밟은 그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잠시 땅에 묻혔다가 불과 1년 뒤 거대한 폭풍이 되어 유럽 전체를 덮치게 됩니다. 승리의 도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상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하나둘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포페스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장 내일 쓸 수도 있는 생존 도구란 말이요.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정제가 가장 믿었던 곳에서 터졌습니다. 대서양 건너편, 우리의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의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동맹의 영토 문제를 두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든든한 방패였던 동맹이 어느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당장 필요해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박국이 다급하게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를 달라, 장갑차를 달라, 자주포를 달라. 주문이 우리 유럽 방산 공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전차 한 대를 주문하시면 빨라야 5년 뒤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보고를 받던 날 사무실 책상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5년에서 10년, 러시아의 군화가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데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방 담당자는 거의 사정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제발 1년 안에 될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라인메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다른 유럽의 자랑스러운 방산 강국들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브랜드와 명성을 가졌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무기를 빠르게 찍어낼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포페스쿠가 식당에서 했던 말이 천둥처럼 떠올랐습니다. 무기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장 내일 쓸 생존 도구라던 그 말이요. 우리는 그 생존 도구를 제때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리가 정치라는 칼로 베어버렸던 그 나라, 광고만 요란하다며 비웃었던 그 변방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향해 코웃음 치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다급하게 한국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산 무기만을 고집하던 프랑스조차 한국 다연장 로켓의 위력 앞에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외부자라며 밀어냈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파리 전시장에서 본 그 줄, 새벽부터 한국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섰던 그 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줄을 비웃었습니다. 백화점 세일이라도 하느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그 시끄러운 동양의 도전자를 안주 삼아 즐거운 점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전체가 그 줄의 맨 뒤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포럼의 자리에서 그 대답을 직접 들었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강현수였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제게 조용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에는 한때 한국을 비웃던 유럽 각국의 인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더 많이, 더 빨리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강현수는 그 모든 시선을 차분하게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무기를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팔아달라는 모든 요청에 무조건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가 지켜야 할 국민이 있고 저희가 책임져야 할 안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가장 먼저입니다. 저희는 저희 국민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그러고도 남는 역량 안에서만 무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는 나라에 정해진 순서대로 말입니다. 무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란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이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당연히 우리에게 무기를 팔려고 안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쪽은 파는 쪽이라고 우리가 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지덕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사는 쪽, 바로 우리 유럽이었습니다. 그날 포럼의 객석에서 저는 뜻밖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프 라였습니다. 객관성은 패배자의 변명이라며 비웃던 그 사람. 한국을 변방의 장사치라 깔보던 그 사람이 지금 객석 한 구석에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거만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다가가 면담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합니다. 필리프가 만든 그 유럽 카르텔이, 그가 그토록 자신있게 휘두르던 정치라는 칼이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녹슨 쇠덩이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전 발코니에서 와인 잔을 흔들며 비스듬히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빛에서 그 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차라리 서글픔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그 알량한 자존심의 끝이 결국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 물줄기에 번져 얼룩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그것은 28년 경력의 무장 획득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뱉은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축배의 밤 이후로 제 안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무기의 가치는 브랜드와 역사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이름값과 100년의 명성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고요. 파리 전시장에서 코웃음을 쳤던 그 자신감이 지금은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 가치는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손쉬운 칼로 한국을 베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로는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뵐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정확한 납기는 사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공장을 멈추지 않은 한 나라의 피땀이 만들어낸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화려한 말 몇 마디로 깎아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득 포럼에서 강연수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말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우리가 100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세상은 늘 화려하게 떠드는 자에게 먼저 시선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시끄러운 소문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실력을 키워온 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으면서도 그들은 단 하루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장을 돌리고 기술을 갈고 닦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쌓아올린 실력이 마침내 세상이 위기에 빠진 그 순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힘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저는 가끔 그 축배의 밤을 떠올립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모두가 환호하던 그 밤, 저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분명히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날 밤이 아니라 그 후의 시간 속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화려한 명성으로 이긴 우리가 결국 빈손이 되었고 묵묵히 실력을 길러온 그들이 마침내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지키는 나라, 실력으로 말하는 나라, 말이 아니라 물건으로 증명하는 나라.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정치로 막았던 그 나라가 결국 유럽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긴 자의 수치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 자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큰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낸 약속과 실력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감동 사연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때 광고만 요란하다며 비웃음 받던 변방에서 끝내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그 묵묵한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